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워싱턴 DC의 국립박물관에서 단 하나의 유물만 전시하는 특별전이 개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고의 박물관들이 더 많은 소장품을 자랑하던 때에 단 하나의 유물로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이 파격적인 시도는 박물관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의 배경에는 우리도 몰랐던 한국 박물관에 숨겨진 철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드워드 밀러,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박물관의 콘텐츠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높은 천장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생각하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역사와 예술을 좋아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제 업무는 전시를 기획하고 관람객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설계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관람 경험을 만드는 일이죠. 숫자와 통계, 그래프로 관람객의 동선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이 제 일상입니다. 어떤 작품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어떤 순서로 전시를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연구합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했으니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관람객 데이터만 보면 다음 전시에서 무엇이 인기를 끌지 예측할 수 있죠. 사람들의 관심사와 취향을 숫자로 파악하는 것이 제 특기입니다. 제 명함에는 세계적 전시 기획 전문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처음 이 직함을 받았을 때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제가 기획한 전시회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까지 세계 각국을 돌았으니까요. 뉴욕 타임스에서는 저를 박물관의 마법사라고 불렀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시의 혁신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전시는 제 전문 분야입니다. 중국 문화에 대한 전시는 항상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진시황 병마용 특별전은 제가 기획한 전시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았고 일본 에도시대 특별전은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병마용 전시 때는 하루 평균 5,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만 1시간이 넘었습니다. 에도시대 전시에서는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특별히 빌려온 국보급 작품들이 미국인들의 눈을 사로잡았죠. 동양 문화에는 제법 익숙하다고 자부했죠. 아시아 문화에 대한 제 지식은 워싱턴의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열린 아시아 미술 컨퍼런스에서는 기조연설까지 맡았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자꾸 듣게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국제전시 커뮤니티에서 종종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물론 알고 있죠. 싸이의 강남스타일, 삼성, 현대차. 사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첨단 기술의 나라, K-팝의 나라 정도였습니다. 박물관 디렉터로서 접한 한국은 주로 비즈니스 미팅이나 국제 행사에서 만난 한국 관계자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시할 만한 콘텐츠가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중국의 5,000년 역사나 일본의 독특한 미학 문화에 비해 한국은 어떤 특색이 있을까요? 규모도 작고 세계 역사의 큰 흐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역사는 언제나 중국의 그늘 아래 있었고 한국 미술은 일본만큼 서구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클레망 루소 관장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물관 회의에서 만났을 때 기억이 납니다. 에드워드, 한국, 예쁘고 단정한 도자기 몇 개 정도겠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야. 루소는 한 모금의 와인을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유럽 박물관에 한국 전시실이 작은 이유가 있어. 보여줄 게 많지 않으니까. 루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견해였으니까요. 사실 그의 말에 반박할 만한 지식도 없었고 굳이 반박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시아 국제박물관 네트워크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의외의 초청장이었습니다. 11월 서울 컨퍼런스에 에드워드 밀러님을 초청합니다. 이메일 내용에는 한국 박물관 시스템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국제 행사에 초청을 받으니까요. 대부분은 정중히 거절하고 중요한 몇 개만 참석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세부 일정을 살펴보다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산 비엔날레도 함께 참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부산 비엔날레는 아시아에서 베니스 비엔날레 다음으로 유명한 현대 미술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뭔가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도 있겠네. 결국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이런 행사는 늘 비슷했습니다. 좋은 호텔에서 묵고 몇 가지 의례적인 회의에 참석하고 유명 관광지 두어 군데 들러서 돌아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한국 방문은 제 여러 국제 출장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컴퓨터로 한국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잠깐 둘러봤습니다. 간단히 예습하는 정도였죠. 건물은 꽤 크네. 그런데 뭘 전시하고 있을까? 화면을 스크롤하며 전시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시물은 몇 점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적은 컬렉션이었습니다. 역시나 볼 게 많지는 않은 모양이군. 저는 노트북을 덮고 짐을 마저 쌌습니다. 여행용 캐리어에 정장 2벌과 캐주얼 옷 몇 벌, 그리고 항상 챙기는 여행용 전시 가이드북을 넣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역사적으로 큰 업적 없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 전시할 만한 독창적인 문화유산이 많지 않은 나라, 기대하는 것보다 실망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여행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몸은 피곤했지만 새로운 나라를 방문한다는 설렘은 있었습니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첫인상은 깔끔하다였습니다. 유리와 철골 구조의 현대적인 건축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안내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지원했습니다. 역시 IT 강국이라 그런지 디지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네요. 입국 수속부터 짐 찾기까지 모든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질문에 영어로 즉시 대답해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국내선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첨단 도시와 푸른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바로 비엔날레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비엔날레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현대 미술의 최전선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았고 특히 미디어 아트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품들은 뉴욕이나 런던의 갤러리에서 봤던 것보다 더 혁신적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작품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작품은 관람객의 얼굴 표정을 인식해 그에 맞는 색과 소리로 반응했습니다. 저도 그 앞에 서서 웃어보았더니 화면이 밝은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안내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전통색에 대한 인식과 현대기술을 결합한 작품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건 현대미술이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현대미술은 어느 나라든 비슷한 트렌드를 따르니까요. 전통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죠. 한국만의 독특한 전통예술은 어떤 모습일까? 첫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다음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에서의 행사가 끝나고 서울로 이동하는 KTX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KTX 안에서 오랜 친구 한지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지민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알게 된 한국인 미술 심리치료사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다가 예술심리학으로 분야를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나 친구가 되었고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유지해왔죠. 에드워드, 드디어 한국에 왔네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일 서울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 서울역에서 마중 나갈게요. 오후 3시 열차 맞죠? 지민은 제 일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지민은 서울역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이후로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친숙한 얼굴을 만나니 안심이 되더군요. 어때요, 한국은? 부산 비엔날레는 어땠어요? 지민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특히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인상적이었어. 지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국립중앙박물관에 같이 가요. 제가 특별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지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기대가 크진 않아. 유물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 말에 지민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유물을 보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나라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더 물어보려 했지만 지민은 화제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편히 쉬세요. 내일이 진짜 여행의 시작이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비치는 다리의 조명이 아름다웠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건물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전통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건축이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지민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박물관이에요.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규모죠. 지민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전시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자 넓은 공간 한가운데 작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은 텅 비어 있고 오직 그 작품만을 위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공간에 작품은 하나, 이건 낭비 아닌가요? 제 질문에 지민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공간 자체가 작품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여백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양 박물관은 최대한 많은 작품을 효율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은 벽면을 가득 채우는 전시 방식을 선호합니다. 관람객 수와 전시물 수의 비율, 관람 동선의 효율성, 이 모든 것이 데이터로 측정되고 최적화됩니다. 더 많은 작품을 보여줄수록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는 생각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여행은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지민의 말이 왠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효율의 관점에서 이 박물관을 판단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전시 방식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작품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이런 방식으로 관람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줄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그 의심은 완전히 깨져나갈 운명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민이 저를 안내한 곳은 사유의 방이라는 특별 전시실이었습니다. 박물관의 한쪽 구석에 위치한 이 공간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습니다. 입구는 어두웠고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좁았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관람객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민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한 명씩이요? 그럼 하루에 몇 명이나 관람할 수 있죠? 효율성을 중시하는 제 머릿속에서는 즉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10분씩 본다고 해도 하루에 고작 수십 명만 관람할 수 있을 테니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경험의 질이에요. 지민의 대답이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관람객 수를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경험을 최대화하는 접근법이라니. 입구 앞에는 간단한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면 들어가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느끼세요.
이런 안내문은 서양 박물관에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사진 촬영 금지, 작품을 만지지 마세요와 같은 금지 사항만 적혀 있을 뿐이니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느낌은 너무 어둡다였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적응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야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시야가 트이자 방 가운데에 하나의 석불 좌상이 보였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 빛이 불상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작품, 그것도 그리 크지 않은 불상이었습니다.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작고 소박한 석불이었습니다. 이게 다야?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불상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상 앞에 마련된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불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 공간에는 소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방음 시설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제 생각마저 잠잠해졌습니다. 평소 끊임없이 이어지던 내적 대화, 분석, 판단이 모두 멈췄습니다. 그저 불상과 저, 단둘만이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점점 충만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불상의 미소가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돌에 새겨진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평온한 표정에서 무언가 깊은 메시지를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전시가 아니라 체험이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불상의 손 모양, 옷주름, 살짝 미소 짓는 입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조각 기법이나 역사적 가치로만 평가했을 불상이 이제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이었을까요? 30분이었을까요? 시계를 보지 않았기에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평생 처음으로 시간의 흐름을 잊은 채 한 작품과 교감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던 겁니다. 언제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무엇에 감동한 건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수천 개의 미술품을 보아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를 보았을 때도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올려다보았을 때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왜 울고 있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물만 봐왔지 존재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작품의 나이, 가치, 역사적 배경 같은 정보만으로 판단했지 그 자체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물관의 전시물을 데이터나 역사적 가치로만 평가했지 그것이 전하는 마음의 울림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오자 지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지민의 질문에 대답하려 했지만 말을 하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여전히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알아챈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지민의 눈에서 이해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반응을 보였나 봅니다. 그제서야 지민이 왜 유물을 보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나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작품 수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주는 깊은 감동. 그것이 한국 박물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유의 방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대요. 그렇게 큰 공간에 작품 하나만 두는 건 낭비라고요. 지민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님이 고집했어요. 진정한 미술 감상은 작품과의 대화에서 시작된다면서요. 그 결정이 옳았네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지민의 물음에 이번엔 진심으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한국 박물관이 어떤 경험을 선사할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갈게요. 처음으로 전문가라는 자세를 내려놓고 순수한 관람객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지민의 미소가 더 환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박물관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청자실이었습니다. 넓은 원형 전시실로 들어서자 부드러운 푸른빛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푸른빛 도자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려청자 특유의 비취색이 방 전체를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도자기 자체보다 그것을 전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전시대, 작품마다 다른 높이와 각도로 설계된 조명, 작품 사이의 간격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시 자체가 하나의 설치 미술 같았습니다. 전시장 바닥은 짙은 남색이었고 천장은 하늘색으로 그라데이션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관람객이 공간에 들어서면 마치 바다속이나 하늘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청자의 푸른색이 어떻게 보이나요? 지민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색채 이론과 미술사적 지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런 전문적인 분석 대신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하늘처럼 맑고 바다처럼 깊어요. 제 대답에 지민이 웃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하늘과 바다의 색을 도자기에 담으려 했어요. 지민이 한 청자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 비취색은 고려 장인들이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색이에요. 중국에서도 이 색을 따라 하려 했지만 실패했대요. 청자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소나무가 우거진 산과 맑은 호수, 하늘에 떠있는 구름까지. 그것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담은 철학적 작품이었습니다. 이 청자는 단순히 실용적인 그릇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고 있어요. 지민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청자는 그 사상을 형태로 표현한 거죠. 천천히 전시실을 돌아보며 다양한 청자 작품들을 감상했습니다. 술잔, 물병, 화병, 필통 등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구름 모양의 청자 베개였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베개를 사용했나요? 네, 귀족들이 사용했대요. 잠을 자면서도 아름다움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생활 속에 예술을 녹여낸 그들의 미학 감각이 놀라웠습니다. 이 전시실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관람객의 감정이었어요. 지민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공간에 들어서면 어떤 느낌을 받을지, 어떤 기억을 떠올릴지 모두 계산에 넣었죠. 심지어 바닥의 울림까지도 고려했다고 해요. 관람객의 발소리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설계했대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을 디자인하는 곳이었습니다. 전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였고 감각적 체험이었습니다. 청자실을 나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이순신 장군 특별전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이순신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16세기 말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영웅에 관한 전시라면 수많은 무기와 갑옷, 전투 장면의 그림들이 빽빽하게 전시되어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서양 박물관의 군사 영웅 전시실은 항상 그랬으니까요. 나폴레옹 전시나 넬슨 제독 전시실에 가면 항상 화려한 군장과 수많은 전리품, 전투 지도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전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몇 점 되지 않는 유물들, 녹슨 검한 자루, 누렇게 변한 친필 교지 몇 장, 거북선 도면.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네, 이순신 장군의 유품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적은 유물들이 오히려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가슴을 울린 것은 이순신 장군의 일기 한 구절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봐도 눈물이 나네요. 지민이 일기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국가가 위태로운데 어찌 감히 죽음을 사양하리요. 세월의 흔적이 담긴 종이에 쓰인 이 한 문장이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저에게 직접 말을 꺼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나라를 걱정하는 장군의 마음이 직접 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시 한편에는 이순신 장군의 전투 기록이 있었습니다. 13척의 배로
133척의 적선과 싸워 이겼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배의 숫자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었죠. 지민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장군은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13척의 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나라를 지켰구나. 이 작은 전시실은 무기로 채워진 공간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유물의 수는 적었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컸습니다. 전시실 한쪽에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 몇 척과 넓은 하늘만 보이는 단순한 영상이었습니다. 특별한 내레이션이나 화려한 효과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깊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영상은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를 치른 노량 해협을 촬영한 거예요. 지민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양 박물관들이 자랑하는 방대한 컬렉션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수집품의 집합에 불과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많은 전시품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관람객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전시실을 나오면서 문득 루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예쁘고 단정한 도자기 몇 개 정도겠지.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유물의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나라였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기보다 깊은 것을 느끼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관람객의 숫자보다 한 사람의 마음에 남는 감동을 중요시하는 나라였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지민의 질문에 이제는 진정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박물관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더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제 대답에 지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여행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민이 제안했습니다. 이제 박물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뒤편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민의 제안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보통 관람객들이 볼 수 없는 박물관의 운영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허락을 받았어요. 당신이 세계적인 박물관 디렉터니까요. 박물관의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관람객들로 붐비는 전시장과 달리 직원 구역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직원 전용 구역으로 들어가자 첨단 기술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대형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여러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 실시간으로 관람객 흐름을 분석하는 센서, AI 기반 관람 데이터 관리 시스템,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습니다. 한 모니터에는 전시장 곳곳의 온도와 습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화면에서는 관람객들의 동선이 열지도 형태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진보된 시스템이네요.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 경험을 최적화하지만 그 목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감동이에요. 중년의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 운영 책임자입니다. 김 책임자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5년 전에 도입됐어요. 하지만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람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각 전시실의 온도, 습도, 조명 강도까지 모두 작품의 특성과 관람객의 감정을 고려해 설계했습니다. 김 책임자가 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사유의 방의 데이터예요. 관람객이 들어가면 처음 3분간은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져요. 그리고 5분 정도 지나면 다시 조금씩 빨라지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사람들의 생체 반응까지 측정하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측정하진 않아요. 열화상 카메라와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물론 개인정보는 전혀 수집하지 않아요. 놀라웠습니다. 서양 박물관들도 첨단 기술을 활용하지만 주로 유물 보존과 관리 효율성에 중점을 둡니다. 도난 방지 시스템이나 온습도 조절 장치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곳은 경험의 질에 모든 기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어떤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지 분석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인기 있는 전시를 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진 않아요. 운영 책임자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데이터는 더 깊은 감동을 주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김 책임자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관람객들의 체류 패턴이에요. 청자실에서는 평균 15분을 머무르지만 사유의 방에서는 평균 7분만 머무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체류 시간이 짧은 사유의 방이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시간과 감동이 비례하지 않는군요. 맞아요.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 짧고 강렬한 경험의 가치를 재확인했어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더 많은 관람객, 더 효율적인 동선, 더 긴 체류 시간, 이런 것들은 결국 수단일 뿐 진정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한국인들은 원래 이런 전시 방식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최근에 개발된 접근법인가요? 김 책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전통에는 여백의 미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채우기보다 비워둠으로써 더 많은 것을 표현하는 거죠. 지민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전통 산수화를 보면 그림의 대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 빈 공간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현대 박물관학과 한국 전통 미학이 만나서 이런 전시 방식이 탄생한 거네요. 제 말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박물관의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민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분석적 태도를 내려놓고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보관이 아닌 경험의 설계라고 생각해요. 전시가 아니라 기억을 디자인하는 것 같아요. 지민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정확해요. 우리는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물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김 책임자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관람객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경험을 줄 수 있을까예요. 이제 이곳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넓은 공간과 적은 전시물, 단 하나의 작품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는 설계, 관람객의 감정과 기억을 중심에 둔 기술 활용,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음의 울림. 김 책임자는 저희를 보존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몇몇 연구원들이 고대 도자기 조각을 세심하게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물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한 연구원이 도자기 파편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이 깨진 조각 하나에도 수백 년 전 장인의 숨결이 담겨 있어요. 마지막으로 김 책임자는 저희를 교육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린이들이 전통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예요. 아이들이 조상의 지혜를 경험함으로써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하루 종일 박물관을 둘러보고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전시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고마워요, 지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였습니다. 이제 한국 박물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지민의 질문에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혁명적이에요. 박물관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경험을 나의 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 박물관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의 박물관 경력 중 가장 흥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제 앞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일상은 겉보기엔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사무실, 똑같은 회의, 똑같은 동료들, 아침 9시 정례 회의,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저녁에 업무 보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통계와 숫자, 효율성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경험의 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경험이 생생했습니다. 에드워드, 한국 다녀왔다면서 어땠어?
동료인 제니퍼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제니퍼는 우리 박물관의 마케팅 책임자로 항상 관람객 수와 티켓 판매량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동료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경험한 감동을 짧은 대화로 전할 수 있을까요? 한국 박물관에서 느낀 그 깊은 감동과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많은 것을 배웠지. 간단히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 우리 박물관에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라도. 제니퍼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어. 하지만 그냥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나중에 제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게. 제니퍼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고 우리 박물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사유의 방과 같은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관람객 한 명을 위한 전시, 그것이 미국에서도 통할까? 효율성보다 경험의 질을 중시하는 접근법, 이사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을까? 한 달 후, 국제박물관 컨퍼런스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루소를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전에 저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던 루소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밤, 루브르 박물관 옆 레스토랑에서 여러 박물관 관계자들과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루소를 다시 만났습니다. 에드워드, 오랜만이야. 한국은 어땠어? 내 예상대로였나? 루소의 말투에는 여전히 조롱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한국에서 별다른 인상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 제 대답에 루소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인 잔을 들던 그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래, 어떤 점이? 루소뿐만 아니라 테이블에 있던 다른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박물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박물관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유의 방에서의 경험, 청자실의 디자인, 이순신 장군 전시의 감동,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루소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그저 동양적인 정서일 뿐이야. 서양 박물관에는 맞지 않아. 그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동서양의 문제가 아니라 박물관의 본질에 관한 거야. 루소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감정 중심의 전시는 위태로워. 수집은 권위이고 우리는 그걸 갖고 있지. 그의 말에 예전 같았으면 동의했을 겁니다. 실제로 서양 박물관의 힘은 방대한 컬렉션에서 나온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루소, 우리는 권위를 전시했지만 한국은 존엄을 전시했어.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루소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박물관들은 얼마나 많은 유물을 가졌는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얼마나 희귀한지를 자랑하지. 하지만 한국은 그 유물이 담고 있는 인간의 마음, 그 시대 사람들의 감정, 역사의 울림을 전시해. 저는 열정적으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박물관에서는 하루에 10개의 유물을 보는 것보다 한 개의 유물과 깊이 교감하는 것이 더 중요해. 루소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보여줄 게 많지 않기 때문 아닐까? 예전에 저였다면 그 말에 동의했을 겁니다. 사실 한국에 가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았습니다. 아니야. 그들은 선택한 거야. 적은 것으로 더 깊은 감동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어. 제 말에 테이블에 있던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데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화가 점점 활발해졌습니다. 루소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많은 동료들이 한국 박물관의 접근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한국 박물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다음 휴가 때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한국식 전시 철학을 도입한 특별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를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기획안을 작성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이사회에 특별 전시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관람객들이 지루해할 거야. 로버트 이사가 걱정했습니다. 전시품이 너무 적으면 입장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거야. 마케팅 책임자인 제니퍼도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수십만 점의 소장품을 자랑하는 곳인데 단 몇 점만 전시한다고? 말이 안 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원해. 단 하나의 작품이라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수백 개의 유물보다 가치 있는 거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여주는 박물관이었어. 이제는 느끼게 하는 박물관이 될 차례야. 결국 제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새로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제목은 사유의 방 이순신 정신전으로 정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미국 관람객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을 미국 관람객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루소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이제 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이 전시가 성공하면 박물관의 미래가 바뀔 거야. 저는 이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유의 방 이순신 정신전 기획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미국 박물관의 기존 시스템에 한국식 전시 철학을 도입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시 공간부터 문제였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관람객들이 빠르게 지나가며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 관람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만드는 것은 건축적으로도 도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이 공간에는 최소 10개의 전시품이 들어가야 해. 그게 우리 박물관의 기준이야. 전시팀장인 마이클이 도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흐름을 생각해봐.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거야. 마이클의 우려도 이해가 됐습니다. 미국 박물관은 하루에 수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아니야. 이번엔 단 하나의 유물, 단 하나의 조명, 단 한 명의 관람객으로 가자고. 제 고집에 많은 동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걱정과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에드워드가 미쳤나? 한국에 갔다 와서 완전히 달라졌어라는 속삭임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박물관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재고였습니다. 한지민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언을 구했습니다. 미국 관람객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시간대 차이 때문에 답장이 늦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지민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전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보세요. 그리고 관람객들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민은 이어서 실질적인 조언도 주었습니다. 미국 관람객들에게는 역사적 배경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감동을 방해할 수 있어요.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세요. 지민의 조언을 따라 전시를 설계했습니다. 한국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아 이순신 장군의 일기 복제본과 그의 검 모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이순신 장군의 일기 복제본 한 장과 칼 모형 하나만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벽면에는 단 한 문장만 새겨 넣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위태로운데 어찌 감히 죽음을 사양하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이 10분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10분이면 너무 길지 않을까? 마케팅팀에서 걱정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주의 집중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해.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건 고문이 될 수도 있어. 사람들이 참을성 있게 기다릴까요? 직원들의 우려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대로 된 경험이라면 사람들은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전시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완벽한 조명을 위해 특수 조명 전문가를 고용했고 방음 시설을 위해
음향 엔지니어와 상담했습니다. 심지어 공간의 온도와 습도까지 세심하게 조절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관람객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전시 준비가 한창일 때 루소가 갑자기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런던과 뉴욕을 거쳐 워싱턴까지 오는 강연 투어 중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넷의 전시가 궁금해서 왔어. 루소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롱의 기색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루소에게 현재 진행 중인 전시 준비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공사 중인 사유의 방과 전시될 유물들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다야? 방 하나에 유물 2개. 루소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더 있을 거 아니야? 화려한 영상이나 인터랙티브 요소라든가. 없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야. 관람객들이 실망할 거야.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오는데. 맞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물 전시가 아니야. 이건 경험이고 마음의 여행이야. 루소는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건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인 박물관 철학에서 너무 벗어난 것 같아.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때로는 전통에서 벗어나야 혁신이 일어나는 거야. 루소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지만 그의 눈빛에서 작은 호기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 준비는 계속되었고 6개월 후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개관 전 프리뷰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체험자는 제가 되기로 했습니다. 어두운 방에 혼자 들어가 앉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완전한 고요 속에 있자니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기 복제본과 칼 모형이 부드러운 조명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며 그 공간에 온전히 몰입했습니다. 10분간 그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나왔을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와 같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성공했어.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전시가 아니야. 정신의 공명이야. 그 후 직원들을 초대해 한 명씩 체험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들어갔던 동료들이 나올 때는 모두 조용하고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놀라워요. 정말 다른 경험이었어요. 마케팅 팀장이었던 제니퍼의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10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데 나올 때는 더 있고 싶더라고요. 이제 미국 관람객들도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하나의 여행이야.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거야. 개관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조명, 소리, 온도, 습도, 심지어 공기의 흐름까지. 마침내 사유의 방 이순신 정신전이 세상에 공개될 준비가 됐습니다. 2025년 11월 사유의 방 이순신 정신전이 워싱턴 DC에서 개막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4월, 아직 7개월이나 남았지만 벌써부터 준비로 분주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작업 현장을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기초 공사는 끝났고 이제 내부 설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도 공사 감독관과 만나 세부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벽면의 소재는 반드시 소리를 흡수하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네, 특수 방음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속삭임 소리까지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작업 현장을 찾아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니까요. 조명의 각도, 방의 온도, 소리의 울림까지. 공간 설계자와 함께 조명의 밝기를 여러 번 테스트했습니다. 너무 밝으면 명상적인 분위기가 깨지고 너무 어두우면 전시물이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이 조명은 조금 더 부드럽게 조절해주세요. 전시물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관람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 걸릴 문구를 이미 완성했습니다. 한국은 유물을 쌓는 나라가 아니었다. 한국은 기억을 남기는 나라였다. 이 문구는 제 경험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가 제작한 여러 글꼴 샘플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현대적이지도 너무 고전적이지도 않은 균형 잡힌 글꼴이었습니다. 입구 반대편 벽면에는
이순신 장군의 짧은 전기가 새겨질 예정입니다. 이순신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한국의 영웅. 그의 용기와 지혜, 나라를 향한 헌신은 오늘날까지 한국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습니다. 개막식에는 한지민과 한국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초대할 계획입니다. 지민의 도움 없이는 이 전시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지민에게 초대장을 보냈고 그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정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정말 기대돼요. 한국문화재청에서도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자료와 조언이 이 전시의 핵심이었으니까요. 놀랍게도 루소도 벌써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전시회가 완성되면 꼭 보러 가겠다. 루소의 말투에는 예전의 조롱이 없었습니다. 단지 순수한 호기심만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메일 끝에는 짧은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루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양보였습니다. 전시장은 아직 공사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기초 공사만 끝난 상태라 외부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설계도면 위에서는 이미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매일 회의를 하며 디테일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입구부터 전시실까지의 통로는 점진적으로 어두워져야 합니다. 관람객들이 서서히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요. 바닥 재질도 중요합니다. 걸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어야 해요. 어제는 혼자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직 텅 빈 공간이지만 머릿속으로는 완성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곳에 이순신 장군의 유품이 놓일 것이고 저곳에는 특별한 조명이 설치될 것입니다. 벽면은 짙은 파란색으로 칠해질 예정입니다. 한국의 바다를 상징하는 색이죠. 문득 한국에서의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큰 공간에 작품은 하나, 이건 낭비 아닌가요? 그때의 제 질문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박물관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효율성과 수량을 중시하던 제가 이제는 경험의 질과 깊이를 추구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는 것을.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건축가와 함께 앉아 설계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 벽은 약간 더 두꺼워야 해요. 완벽한 고요함이 필요하니까요. 입구 쪽 천장은 조금 더 낮게 해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간이 확장되는 느낌을 주면 어떨까요? 모든 세부 사항이 관람객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에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마케팅 팀과의 회의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광고 방식을 제안했지만 저는 다른 접근법을 원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소셜미디어나 화려한 광고로 홍보하지 않았으면 해요. 입소문을 통해 천천히 알려지길 바랍니다. 경험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방식으로요. 마케팅팀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제 의견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7개월 후면 미국 관람객들도 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의아해할 테고 어쩌면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경험한다면 반드시 그들도 느낄 것입니다. 단 한 점의 유물이 주는 깊은 울림을, 한 사람의 정신이 전하는 위대한 메시지를. 공사팀 책임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전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참여한 프로젝트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서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 전시는 우리가 박물관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보면서 정작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 공간은 사람들에게 멈춰서서 진정으로 보고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죠. 공사팀 책임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공간을 만들어야겠네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지만 기분 좋은 변화였습니다. 설계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곧 벽면에 걸릴 글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유물을 쌓는 나라가 아니었다. 한국은 기억을 남기는 나라였다. 이제 이 메시지는 저만의 것이 아니라 7개월 후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홍보 브로슈어 디자인도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화려한 이미지 대신 단순하고 여백이 많은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여백의 미를 반영하는 디자인이죠. 브로슈어에는 이순신 장군의 간략한 소개와 함께 사유의 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전시는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남는 기억이 바로 전시의 일부가 됩니다. 지민에게 이메일을 보내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전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당신의 조언 덕분이에요. 지민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한국의 정신을 미국에서 만날 수 있다니 감동적이에요. 그날 또 하나의 사유가 시작된다. 이 문구를 마지막 브로슈어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의 다리를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을 일깨우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동료들에게 제 비전을 설명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가장 반대했던 마이클 팀장도 이제는 열성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야. 에드워드, 내 용기에 감사해. 마이클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어렵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7개월 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단 한 점의 울림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여정. 한국이 바꾼 박물관의 정의가 세계로 전해지는 여정. 저는 그 여정의 작은 매개체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전시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하나의 작은 혁명이 되어 박물관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청자 복제품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 다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을 만들자.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한국 방문이 저의 인생과 직업적 신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이제 저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